저는 좀비 영화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호러 영화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선 몇 가지만 손에 꼽아보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분위기, 좀비 사태라는 일종의 은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가능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저는 좀비 영화를 평가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관적인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혹평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선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죠.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취향 저격입니다. 저는 아포칼립스 상황에 그 끝없는 황량함과 쓸쓸함에 매료되는 사람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태풍이든 지진이든 전염병이든 운석 충돌이든 핵전쟁이든 황량한 세계에 오래전 발달했던 문명의 잔재가 남아있고 생존자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뭉클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취향을 잘 맞춰주는 영화가 바로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윌 스미스가 아무도 없는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매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좀비라는 존재는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공격적이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좀비 사태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적이죠.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인간이 아닌 괴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은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는 반드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비 사태는 인간을 극한의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며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파멸되는가를 자세히 묘사하고 관찰하는 것이 좀비 영화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좀비 영화들 중에서 21세기형 좀비 영화의 수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28일 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록 좀비 영화라는 장르를 초월하는 명작의 경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8일 후는 좀비 영화라는 장르 안에서는 가장 뛰어난 영화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좀비랜드가 호러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수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28일 후는 좀비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재해석, 새로운 가능성과 해법의 제시, 조지 로메로 감독에 대한 오마주, 기존 좀비 클리셰의 해체, 뛰어난 플롯, 인간의 광기에 대한 묘사, 서스펜스 등 연출에 있어서도 훌륭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 후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그렇듯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총 3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죠. 우선 저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좀비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이 영화의 좀비는 부두교의 주술에 의해서 제작되는 전통적인 좀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아있는 시체이면서 인육을 탐닉하는 포식자 좀비도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좀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 분노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좀비 영화들의 트렌드를 이끈 설정이기도 합니다. 2명의 과학자가 케임브리지 대학 영장류 연구시설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약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들은 알약이나 주사의 형태로 만들다가 에어로졸을 만들겠다고 에볼라를 개조하다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만든 것입니다. 침팬지에게 시험하자 변이가 시작되었죠.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감염력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에어로졸. 침팬지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의 침입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지를 풀어줘 버렸죠. 재미있는 것은 시작 부분에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분노와 폭력, 시위와 진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암시하는 좋은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분노 바이러스가 여타의 좀비 영화의 설정들과 다른 이유는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며 파괴를 위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감염자로 전환되는 데에 몇 초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감염력을 지니고 있죠. 감염자들은 살아있는 존재를 파괴하고 죽이고 감염자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지 상대를 먹기 위해 인간을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무엇보다 산 사람이라는 특징은 이들이 전통적 의미의 좀비가 아님을 예상하게 합니다. 물론 좀비 바이러스의 감염자들도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원래 인간으로서의 특징인 이성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파괴를 위한 행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좀비, 부두교의 좀비도 가사 상태에 빠진 노예들이거든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살아있는 시체, 시체이지만 살아있다는 이 기묘한 아이러니가 좀비의 정체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노 바이러스의 감염자들도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정체성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즉 감염자들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염에 대한 은유도 볼만합니다. 분노는 전염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때로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분노입니다. 많은 범죄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제된 분노를 제어하는 장치가 느슨해지니까. 그리고 그러한 범죄는 집단화하면 더욱 무서워집니다. 그렇기에 분노 바이러스는 집단적 분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염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감염자들을 죽이는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감염자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이 영화가 가장 위대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살펴보죠. 주인공 짐은 택배 배달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28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이후 짐이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런던 시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일견을 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들 중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취향을 저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런던의 거리,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신문과 벽에 붙인 종이에 휘갈긴 섬뜩한 글귀들, 황량하고 쓸쓸한 충격적인 도심을 망연자실하게 걸어가는 짐의 모습까지 한편의 예술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세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런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촬영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DV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라서 개성적인 화면을 보여줍니다. 정확히는 화질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와는 어울립니다. 초반에 런던 시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치를 지녀요. 탈출한 짐은 우연히 다른 생존자인 셀레나와 마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클리셰에 입각한 진행을 합니다. 마크가 살해당하고 프랭크와 해나를 만나죠. 프랭크와 해나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물 부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라디오 방송을 의지해서 맨체스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짐과 셀레나, 프랭크와 그의 딸 해나는 마침내 맨체스터에 도착하지만 방송과는 달리 폐허밖에 없었죠. 상심한 프랭크가 까마귀에게 화를 내며 철문을 발로 차다가 건물에 매달린 시체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져 프랭크의 눈에 들어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허공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람 눈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니. 이런 불합리한 감염 장면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우선 프랭크를 감염으로 몰고 간 행위가 프랭크가 폭발시킨 통제되지 못한 분노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디테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 한 방울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것, 이 엄청난 감염력은 순식간에 국가가 괴멸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은 세 사람은 프랭크를 사살하며 나타난 군인들의 인도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극이었죠. 소령의 강력한 군율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인 것처럼 보인 군인들의 세계는 사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9명밖에 안 되는 집단인데다 극한 상황이므로 헨리 소령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헨리 소령이 부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계책은 바로 여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여자의 굶주린 병사들에게 성노예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도망가려던 짐이 군인들에게 제압되는 장면까지 이 상황을 보면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듭니다.
짐도 셀레나도 해나도 어쨌든 맨체스터까지 살아서 도착한 생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함정이 바로 인간이 놔둔 달콤한 덫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비보다 무섭고 영리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 또한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으로 몰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무력을 지닌 군대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타락한 인간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고귀함도 보여줍니다. 어린 해나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 앞에 나서서 대신 성적 수치를 당하는 셀레나의 희생은 그녀가 인간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함입니다. 욕망과 야만성을 지닌 군인들과 윤리와 정의를 지닌 셀레나의 대비는 명백합니다. 힘의 차이는 더러운 욕망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짐은 군인들이 실험하던 감염자 군인 메일러 이병을 풀어줍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감염자가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굶어 죽는다는 설정은 기가 막히더군요. 즉, 이 분노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 달 이상만 잘 버틸 수만 있다면 감염자들은 모조리 굶어 죽을 것이고 생존자들은 다시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염자 군인의 활약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짐은 추행을 주도하던 미첼 상병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 부분의 잔인한 표현은 인간과 감염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명장면입니다. 감염자와 인간의 폭력적 본능은 같은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들죠. 알고 보면 감염자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극대화한 것이기에 분노에 눈이 먼 짐은 감염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셀레나가 순간 짐이 감염된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일행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 좋은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헬로라는 글자를 만드는 것, 짐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한 대사가 헬로였다는 것, 군인들이 셀레나와 해나를 성폭행하기 위해 입힌 드레스가 마지막 글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드레스가 들어간 O를 빼면 나머지 글자는 헬이 된다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 표현입니다. 결말의 처리 방식은 영화의 완성도를 저해하지만 이러한 연출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이 영화는 수작입니다. 우선 좀비 영화로서의 숨막히는 긴장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의 생존 방식과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관계의 파괴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고찰, 인간의 분노를 하나의 감염력 높은 질병으로 표현한 것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분노로 인한 잔인한 폭력, 욕망으로 인한 야만적인 타락, 사랑과 윤리로 인한 숭고한 희생이 교차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프랭크의 죽음은 황당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딸 해나를 걱정하는 프랭크의 모습에서는 숭고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좀비 작품이 28일 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몹시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좋은 영화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좋은 영화는 관객의 사고와 의식 세계를 한 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채널도 존재하는 것이죠. 20세기 좀비 영화의 하나의 모범적인 교재, 사실 28일 후 이후 등장하는 좀비 영화들이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아쉽습니다. 적어도 이 영화는 설정의 디테일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취향 저격을 당하는 작품 28일 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좀비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비 장르로서 장르를 초월하는 완성도의 영화가 나와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